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오늘도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봄그림 DJ입니다. 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추운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만물을 깨워 소생시키는 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봄인가요? 저에게도 봄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계절입니다. 제가 봄그림 DJ잖아요. 여기서 봄은 바라본다, 가만히 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봄의 계절과 같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나듯 메마른 흙 위로 새싹이 돋아나듯 잠재되었던 가능성이 꽃을 피우는 처음 그 순간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나요? 오늘도 봄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림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봄, 조율을 끝낸 생명들이 아름다운 합창의 노래로 세상 구석구석 울려 퍼지길 기대하며 사운드 오브 뮤직 OST 도레미송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신들은 봄을 어떻게 느낄까요? 신들도 봄을 좋아할까요? 처음 작품은 조금 멀리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은 피렌체의 보물상자 같은 곳입니다. 정말 실제 가격을 놓고 봐도 웬만한 보석과는 비교가 불가하죠. 그런 인류의 보물이 가득 모여있는 창고 같은 곳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은 처음엔 미술관은 아니었어요. 막강한 권력으로 르네상스를 이끌며 수많은 예술가를 후원했던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사무실이었죠. 그래서 건물 자체는 미술관 같은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쭉 길게 두 채의 건물이 이어져서 연결된 디귿자 형태로 지어진 외관은 평범한 보통 건물입니다. 다른 유명한 미술관들처럼 화려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도 이탈리아어로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치입니다. 영어로 오피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말 그대로 사무실이었던 공간이지만 안에는 3층 규모로 약 200년간 메디치 가문에서 수집한 최고로 수준 높은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품이 대략 2,500점 소장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곳입니다. 오래된 고문서부터 대생, 파나, 회화, 조각작품이 모두 있고 중세를 아우르며 특히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운 이탈리아의 대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카라바지오 등 미술사의 길이 남을 만한 최고의 작품들이 고스란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부 오래된 예술 작품이다 보니 가서 보면 한쪽에 치워져서 허술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조각 작품이나 그림을 보면서 저 작품이 저런 취급을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그 안에선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여기저기 널리고 널려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었던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가 삶의 마지막에 유언으로 작품을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서 전부 피렌체시에 기증한 덕분에 르네상스 시대의 보물과도 같은 최고의 작품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우피치 미술관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에 입장하는 순간 보게 되는 수많은 작품이 하나하나 다 위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적과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보는 순간 와 하고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이라는 작품이 오늘의 첫 주인공입니다. 봄을 주제로 한 서양 회화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즉 봄입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산드로 보티첼리는 1482년경 후원받고 있던 메디치 가문의 주문으로 이 그림을 제작했는데요. 당시 보티첼리의 나이가 38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15세기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었으며 사실상 피렌체를 오랫동안 지배해왔습니다. 상인이었던 집안의 배경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인문학을 중시해서 아카데미를 만들고 또 많은 예술가를 후원했습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의 일원이었던 로렌조 디 피에로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의 결혼 선물용으로 작품 제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같은 전시실에 걸려있는 비너스의 탄생과 짝을 이루며 결혼 선물용이거나 메디치 가문의 여름 별장을 꾸미기 위한 용도이거나 어쨌거나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꽃이 만발한 봄의 정원을 배경으로 사랑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땅에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림 안에 그려진 형태나 모양이 다른 식물의 종이 5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꽃은 15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시 종교적 배경이 되는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이 작품의 신비로움과 환상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우선 가로 3m가 넘는 대형 화폭에 실제 크기의 인물 8명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꽃이 가득 피어난 오렌지 나무 숲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차례차례 전개되는 방식으로 감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 오렌지 나무 숲 나무 뒤편에서 푸른빛 망토를 걸친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바람처럼 쓱 등장합니다. 푸른빛의 얼굴을 한 제피로스는 서쪽 바람의 신답게 양볼 가득 바람을 머금고 있으며 누군가를 다급하게 뒤쫓아 잡으려고 합니다. 쫓기고 있는 여인은 바로 봄의 요정 님프 클로리스입니다. 제피로스가 클로리스를 잡고 따뜻한 훈풍을 쏟아내려 하자 요정 클로리스의 입에서는 잎사귀와 줄기가 나오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사연은 클로리스에게 반한 제피로스가 그녀를 납치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녀를 봄의 여신 플로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고대 로마 시인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의 한 구절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림에선 꽃을 입에 물고 도망가는 클로리스와 봄의 여신 플로라가 바로 붙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요정 클로리스는 입에 꽃넝쿨을 물고 있으면서 다가오고 있는 제피로스를 뒤돌아보며 앞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투명하게 비치는 옷자락이 동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클로리스가 변신하여 여신 플로라가 된 모습이 동시에 그려져 있는데요. 봄의 여신이 되면서 클로리스는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꽃 넝쿨로 머리를 장식하고 꽃 목걸이도 하고 꽃 허리띠를 두르고 화려한 꽃이 가득 그려진 드레스를 입고 치맛자락에도 꽃을 한알은 감싸 안고 땅 위에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은 클로리스의 나부낀 치마의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치맛자락에 흩날리는 바람 방향을 서로 다르게 그린 것은 두 여인이 함께 그려져 있지만 시공간이 다름을 표현함으로써 요정 클로리스가 여신 플로라로 변화하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서양에서는 서풍이 불면 봄이 온다고 합니다.
제피로스는 서풍의 신으로 지중해 인근에서 봄이 찾아오는 것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피로스가 봄의 요정 클로리스를 잡자 그녀의 입에서 꽃이 나오면서 꽃의 여신 플로라를 재탄생시킨 이야기는 결국 바람이 꽃을 피우고 봄을 시작하게 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는 일찍이 메디치 가문에서 인문학 공부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문학적 소양도 워낙 뛰어나서 어떤 이야기든지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드로 보티첼리를 그림을 그리는 화가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가운데 여인은 그 유명한 미의 여신 비너스이자 아프로디테입니다. 고고한 표정을 한 그녀는 비단결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성스러운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편에만 오렌지 나무 숲에서 비치는 빛으로 후광을 만들어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 하늘에는 아들인 아기 천사 에로스이자 큐피트가 날고 있어요. 장난꾸러기 큐피트가 눈을 가린 채 사랑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쏘고 있네요. 화살이 쏘아진 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비너스 바로 옆으로 3명의 여인이 원을 이루며 돌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로 쓰이는 3명의 아름다운 여신, 산미신입니다. 아글라이아, 화려함, 에우프로시네, 기쁨, 탈레이아, 축제로 알려진 3명의 여신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의 원을 만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마다 산미신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쁨, 꽃의 향연, 빛나무로 해석되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비너스의 상징인 매력, 아름다움, 창조성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보티첼리의 이 그림에서는 가운데는 순결, 오른쪽은 아름다움, 왼쪽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투명한 시폰의 드레스는 아름답고 우아한 선을 뽐내고 여신들은 우아하게 춤을 추며 동그랗게 돌고 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와 질서의 여신 에우리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계절의 여신들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과도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명의 여신은 순결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져 미의 여신 비너스를 환대하고 있는 듯한 연출로 그려져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이지만 3가지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 중에 큐피트가 쏜 화살을 맞은 듯한 여인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일 왼쪽 끝에 등장한 헤르메스, 머큐리에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신들의 전령사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을 신은 헤르메스가 비너스 정원의 왼쪽 먹구름을 향해 뱀 모양의 지팡이 캐리케리온을 휘휘 젓고 있습니다. 이 뱀 모양의 지팡이는 뱀 2마리가 서로 교차하면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의사단체에서 많이 쓰는 바로 그 문양입니다.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로서 상업과 무역을 관장하고 지성과 지혜를 상징하며 여행의 신, 발명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중에 가장 바쁜 신 중에 하나죠. 그림 안에 헤르메스가 뜬금없이 등장한 이유는 지팡이가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바로 그 비너스 숲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지팡이로 휘휘 저으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먹구름을 몰아내고 빛을 나오게 해서 봄의 정원에 더욱 많은 만물이 소생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사실 다른 정치적인 해석이 있다고 미술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상업과 무역의 신인 헤르메스를 등장시킨 것은 상업으로 부를 일군 메디치 가문에서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최초의 그림 주문을 넣었던 2, 3년 전에 메디치 가문에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렌체 지역에서 메디치 가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파치 가문에서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메디치가의 두 형제를 암살하려고 시도했고 그날 동생 줄리아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형 로렌조는 시국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고 이후 파치 가문을 피렌체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의 여름 별장을 장식할 목적으로 보티첼리에게 다시 그림을 주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도를 충분히 요구했겠죠. 만개한 꽃과 나무가 풍성한 봄의 정원은 꽃의 도시 피렌체를 상징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뒤 그 인고의 고통 끝에 메디치 가문에 다시 봄이 온 것을 그림에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림 속 배경인 오렌지 나무는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잎사귀를 지녔는데 바로 변함없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메디치 가문의 문장에 있는 공무늬와 닮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상징이 그림 안에 숨겨져 있어서 보티첼리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해서 다양한 해석이 새롭게 나오고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철학, 정치, 문화가 한 그림 안에 얼기설기 엮여 있어서 보면 볼수록 다채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당시 화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 세련되고 미묘한 파스텔 느낌의 색 대비, 그리고 탁월한 구성으로 주제를 극대화하는 능력이 정말 독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500여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너무나 아름답고 세련미가 넘치니까요. 특히 그가 구사한 색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서 한때 보티첼리 핑크, 보티첼리 블루라는 색의 애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그려진 500여 종이 넘는 실제로 대부분 존재하는 식물을 보티첼리는 꼼꼼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와 상징을 두고 그렸다고 하니 이 또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은 각자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티첼리의 봄이나 비너스의 탄생, 그림 앞에 서면 누구나 와 아름답다, 와 예쁘다 라는 탄성을 저절로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나 훌륭한 미학적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작품들은 더 많겠지만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매혹하는 아주 감각적인 그림인 것은 분명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미술 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을 때 당시만 해도 우피치 미술관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들어갔다가 걸작들 사이에서 완전히 홀렸다고나 할까요? 시간이 다 돼서 나오는데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아쉬운 마음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다음 날 원래 계획된 일정은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짧은 피렌체에 있는 기간 동안 우피치 미술관을 이틀 연달아 달려가서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 앞에서 정말로 봄의 여신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며 오랫동안 소중한 시간으로 머물렀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일만 해오던 제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추는 정말 큰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을 한 보따리 안고 떠났던 첫 이탈리아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지금 여기 봄그림 DJ로 만들어준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우피치 미술관을 또 갈 때도 있었는데 첫 애틋했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저에겐 특별한 곳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속에 기분 좋게 설레이는 봄의 향기가 퍼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카파 봄을 그리다. 이번엔 편안하고 따뜻한 봄의 향기를 느껴볼까요? 우리는 기다리던 봄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당연한 듯 봄을 맞이합니다. 근데 새들은 어떨까요? 강아지들은 어떨까요? 16세기 조선의 화가 이암이 그린 화조 구자도입니다. 봄날에 활짝 핀 꽃나무 아래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세 마리의 강아지들이 한가로이 따뜻함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린 정감이 가득 넘치는 그림입니다. 작품 크기는 세로 86cm, 가로 44.9cm이고 종이에 엷은 채색을 한 영모 화조화입니다. 영모 화조화에서 영모란 새 깃과 짐승의 털을 의미하고요. 날짐승과 길짐승, 즉 동물 그림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옛 그림 안에는 자연 속에서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때로는 개나 고양이처럼 가장 친근한 동물들도 삶의 동반자로 여기며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사랑받아온 새 동물은 시문이나 그림의 주된 소재로 활용되어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화조는 한자 그대로 꽃과 새를 말하며 동물과 함께 어우러지게 그린 그림을 바로 영모 화조화라고 부릅니다. 뭐뭐화, 뭐뭐도라고 끝나는 것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화조 구자도는 꽃과 새, 나비, 벌, 그리고 강아지 가족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따스한 봄날 활짝 핀 꽃나무가 배경인데 우선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복사꽃 같은 하얀색 꽃들이 흐드러지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꽃을 둘러싸고 있는 잎들은 가는 필선으로 잎의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안에 채색을 한 구룩법으로 그렸습니다.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잎의 형태를 관찰해서 매우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잎의 채색이 다 변하게 되었지만 빈틈없이 묘사된 하얀 꽃과 잎의 조화가 풍성한 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 좋게 굽어진 꽃나무 가지 위에는 까치와 생김이 비슷한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새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향해 날아오는 나비와 벌을 마치 서로 응대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백의 빈 공간에서 2대2로 대립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딱 2초 후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서로를 대적할 것 같습니다. 이암의 다른 그림인 목연도에서도 그려졌던 낯익은 강아지가 또 다른 등장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시골의 자부수종이라고 부르죠. 시골에 가면 많이 보는 잡종,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들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나무 아래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누렁이는 앞발에다가 얼굴을 푹 개고 깊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안아가도 모를 듯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누렁이에게 몸을 기대고 자고 있다가 무슨 소리라도 들었는지 옥돌 같은 까만 털을 가진 강아지는 벌떡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어 바깥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의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앙증맞은 몸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눈동자는 어리숙해 보이고 잠이 아직 매달려 있는 듯 보여요. 그림 앞쪽엔 흰둥이가 있는데 바닥에 철퍼덕 편하게 엎드려서 방앗개비 같은 풀벌레를 잡아 입에 문 채 자기 꼬리를 길게 내리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털을 한 올 한 올 그려 넣은 섬세한 표현력으로 생명력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그림의 뒤의 배경은 시원하게 여백으로 놓아두고 나무 아래에는 바위와 길을
단순한 필선으로 깔끔하게 그려 넣어서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공간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묘사한 선은 거친 듯 구불거림이 강하고 대비되듯 꽃과 잎의 정교한 묘사와 채색은 원본의 화려함을 저절로 상상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원래는 발색이 좋은 하얀색 호분과 초록색 계열로 채색되었었겠죠?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을까요?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배치되어서 형태와 채색의 완성도가 매우 높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모두가 그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정감이 넘치고 따스한 봄날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봄을 꽃나무가 알려주고 강아지도 느끼고 새도 느끼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느낀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작품과 화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조선 전기의 영모 화조도를 대표하는 이 작품은 제작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가가 확실하고 조선시대 초중기의 작품 가운데서도 독특하면서도 한국적인 화풍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수작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화조 구자도는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었는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우여곡절 끝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통해서 작품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화가 이암도 재조명되었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다면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해서 이 작품을 보실 기회는 종종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화가 이암의 출신 배경입니다. 본관이 전주이고 자가 정중이며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증손자로 태어난 왕족 신분의 화가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의 다른 작품 목연도와 같이 영모도에 특히 탁월해서 그 부분에 있어 한국의 독자적인 화풍을 정립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매그림에도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 장식적인 채색에도 아주 능숙했으며 1545년 중종의 어진을 제작할 때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인물화에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유키오 리피트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발표에 의하면 이 이암의 강아지 그림이 당시 일본의 화단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화가 이암이 강아지를 묘사할 때 사용한 기법들이 일본의 타라시콤이라는 기법의 토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역시 세종대왕님의 증증손자로서 이미 오래전에 K한류를 먼저 알리셨네요.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강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봄을 맞이하는 봄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다음 작품,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가 장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봄을 통해서 느껴볼까요? 밀레의 봄은 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1868년에 그리기 시작했고 86cm, 111cm가 크기이고 현재 프랑스 오르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4개를 주제로 그린 연작 중 하나인 봄은 밀레가 4개 중에 가장 정성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르비종 지역에 있는 정원의 정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린 풍경화인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에 흙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와 저 멀리 푸른 녹음이 우거진 언덕, 흙길 끝에 자리한 아름드리 나무와 그 아래 비를 피해 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그림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들으시면서 그림을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작품을 찾아서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마음과 화가의 마음이 어떻게 통했는지 느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술 감상의 시작이 됩니다. 남이 알려주는 대로 정답을 맞추듯이 그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하나 느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하늘엔 아직 먹구름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바탕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오른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물러가고 있고 햇살이 나와서 들판을 밝은 빛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흠뻑 물기를 머금게 된 봄의 들판은 생기가 가득 넘쳐 보입니다. 왼쪽으로 빛을 받은 나무는 눈부시게 밝은 초록빛을 뽐내고 있습니다. 나뭇잎도 꽃도 반짝거려요. 마치 여자 주인공처럼 조명판을 한 10개는 받고 있는 듯 환하게 반짝입니다. 나무 아래에도 청초록빛의 풀들이 생기 있게 돋아나 있습니다. 앞쪽에는 정성 들여 가꾼 채소밭도 보입니다.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일정한 간격을 두며 오손도손 잎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왠지 잡아서 뽑으면 예쁜 주황빛의 당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채소밭 가운데에 앙상한 나무가 하나 보입니다. 끝은 잘려나간 듯 뭉툭하고 나뭇잎 하나 돋아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 끝에 가지접을 붙인 나무입니다. 지금은 비록 볼품없고 황량해 보이지만 내년 봄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림 가운데는 지나다닐 수 있게 흙길이 그려져 있고 건너 오른쪽에는 기울여져서 자란 사과나무가 가지마다 꽃을 피워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왼쪽 밭과는 달리 오른쪽 밭은 조금 응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싹도 이제야 웅트기 시작했어요. 밀레는 자연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밝고 어두운 여러 초록 계열의 색깔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예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정말 흔히 보는 시골 풍경의 모습입니다. 봄이 오기 전 메마르고 황폐했던 밭의 모습, 시골길의 볼품없는 흙구덩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의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아직은 칙칙하고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찬란하게 환한 밝음이 주는 대비가 평범한 시골밭의 풍경을 견고하고 강렬한 느낌이 가득하게 또 아름답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 밝아지고 있는 하늘과 내리쬐는 햇빛은 봄의 축복을 받아 따스한 생명력이 가득한 전형적인 시골밭의 풍경을 보여주지만 흙길을 따라 쭉 올라온 연두빛으로 반짝이는 풀들과 응달이져 어두운 청록색의 짙은 풀들 사이로도 이름 모를 하얀색 들꽃들이 고개를 살짝살짝 내밀며 피어나서 봄의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골길 끝에는 볼품없이 들쑥달쑥 엉성한 듯도 하지만 나란히 하얀색의 울타리가 길게 늘여져 있습니다. 울타리 바깥 너머로는 배경처럼 자리 잡은 언덕이 있는데 그 위로 하늘 노을빛이 솟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거대한 숲속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거대한 자연의 풍경 안으로 걸어 들어가듯이 공간이 주는 몰입감이 굉장합니다. 시골길을 쭉 따라가면 울타리 앞쪽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고 거기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가 비를 피하며 마치 아이를 꼭 안고 막아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세차게 쏟아붓는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나무 밑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작고 움직임이 미약해 보여서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농부는 채소밭을 가꾸다가 먹구름을 보고 미리 나무 밑으로 와서 잠시 비를 피한 걸까요? 아니면 가지에 접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소낙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자 미처 끝내지 못한 아쉬운 발걸음으로 피난처도 없는 밭에서 당황해 하다가 나무 밑으로 얼른 뛰어들어갔을까요? 아름드리 풍성한 나무는 농부에게 안전한 피신처가 충분히 되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림 속 강활한 풍경 안에 사람은 지나치면 모를 정도로 아주 작게 묘사되어 있어요. 평소 우리가 느끼는 개미의 그 미비한 존재감과 같이 여기에서는 인간도 자연 속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와닿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작게 그려진 이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소나기가 금방 지나갈 것을 믿고 있기에 그저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나무 밑에서 평온히 있었을까요? 그 믿음대로 소나기가 물러가고 촉촉하게 생기를 머금은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을 느끼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늘 위엔 아직 먹구름이 있지만 그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쌍무지개입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 무지개 아래로 하얀 새 3마리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밀레는 이 작품을 그리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봄의 소나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눈은 봄비가 내리는 풍경만을 위해 존재한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초록의 잎들과 꽃이 만발한 나무들이 있는 풍경 속에 비와 무지개만을 내 눈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밀레가 자연을 성실하게 관찰하고 그대로 보고 묘사하려는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림 안에는 광활한 자연과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활짝 피어난 꽃잎, 물기를 머금은 땅과 녹음으로 짙어진 시골 풍경의 생동감과 봄바람 냄새가 묻어나듯 녹음의 푸르름이 가득 느껴집니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진정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위대함을 작은 그림 안에 이렇게나 크게 담을 수 있다니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밀레는 농촌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주로 그렸기 때문에 풍경만을 그린 작품은 낯설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은 프랑스 동부의 알자스 지방에서 온 모카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 프레데릭 하트만이 주문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사실 처음엔 화가 루소가 하트만에게 작업비를 받고 작업을 제작했는데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이 미완성 작품들을 밀레에게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해요. 장 프랑스와 밀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1814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그레빌의 농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농부들의 삶을 관찰하며 자랐습니다. 카톨릭 사제였던 삼촌의 도움으로 라틴어도 배우고 근대 문학 작품도 많이 읽고 종교적인 장면도 데생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인문학적 소양이 잘 갖추어진 밀레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미술적 재능을 인정하셔서 세르브르에서 그림 공부를 하다가 1837년 장학금을 얻어서 파리의 최고 미술 교육기관인 에콜 데 보자르에서 들라루슈의 제자가 되었고 정식으로 그림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파리 생활을 정리하고 외곽 지역인 바르비종으로 내려가 본격적으로 농촌의 전원 생활을 그리는 바르비종파를 이끄는 화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줍는 여인들, 씨 뿌리는 사람, 만종, 이렇게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정말 유명하죠. 밀레는 농촌에서 직접 농사도 지으며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가난에 힘들어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정직한 농민 삶의 모습을 종교적인 신성함으로 승화시켜서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감 있는 농촌 풍경을 그렸다고 하지만 막상 밀레의 작품 앞에 서면 엄숙한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듯이 그림을 감상하게 돼요. 사실 그는 종교화를 그린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진실에 따르는 삶의 모습을, 자연과 정직한 농촌의 일상을 그림을 통해서 담아냅니다. 말년에는 밀레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화가로서도 명예와 상업적인 성공을 함께 얻게 됩니다. 1868년엔 프랑스의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예술계와 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봄이라는 작품을 보셨는데요. 우리도 그림 속의 저 농부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나기가 멈추듯이, 그리고 무지개가 떠오르고 찬란한 햇빛이 비추듯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밀레가 남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따뜻한 밀레 그림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봄을 느끼는 건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이 순간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모두 봄을 만나고 있어요. 꽃도 피어나면서 봄을 느낄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도 꽃향기에 즐거워하겠죠?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이 봄 함께 살아서 숨 쉴 수 있음에 그저 행복합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봄날, 벚꽃, 그리고 너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